단 하나의 정통 정치 유튜브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요즘 편집을 잘해요. 우리 새로운 PD, 새내기 PD가 아주 잘 배워서 권 실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JYP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 박진영입니다. 교수입니다. 지역구 어디예요? 잡았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 안 잡았어요? 네. 예, 서서히 잡을 거죠? 네, 네. 내년에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돼야죠. 네. 예, 그럼요. 겸손은 지나친 겸손은 모욕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한번 나와서 뜨거운 그리고 아주 좋은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줬던 정동영 전 NSC 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정동영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의장님, 위원장님, 예. 오늘 표정이 더 좋으셔요. 아, 그래요? 예. 오늘은 그래도 좀 머리도 빗고 그러네. 아니 지난번에 우리 나오시고 난 지난번에는 다음에 허겁지겁 기차 타고 막. 예. 지난번에 만나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예. 기자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 제가 4명한테 전화를 받아서 예. 메시지가 참 좋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댓글이 계속 좋았어요. 미국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의장님께서 주로 하신 말씀을 다시 편집해갖고 요약본을 또 한 30분짜리 또 올려놨거든요. 예. 그것도 또 많이 보고. 근데 또 며칠 전에 KBS에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네, 최경영. 예, 그거 보고도 또 저한테 예. 아니 제가 뭐 그래서 같은 정씨지만 나하고 관계가 많은 분이 나에게 전한 것은 맞다. 내가 그랬죠. 예. 봉도사 덕분입니다. 예, 다 의장님의 근데 지난번에 정말 속 시원했어요. 우리가 답답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내일 이제 5.18입니다. 예. 오늘이 남- 5.18. 오늘이 5.18이네요. 남다르시죠. 당시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광주에. 어, 예. 그래서 당시에 제 취재 노트 그리고 그때 녹음 테이프 방송했던 게 한 20년 지나서 예. 보도되지 않았던 정동영 리포트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새내기 기자로서 광주의 그 시내 거리, 시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시민들의 표정, 일상생활 네.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예. 단 한 줄도 보도는 안 됐죠. 예. 그럼 며칠까지 그 풀로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계시다가 그다음에 밀려났나요? 어떻게? 예, 이제 그 5월 27일 날 예. 진압군이 들어왔잖아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왔죠. 그때 현장을 갔던 다 취재 갔던 친구들이 다 통곡을 하고 그리고 헤어져 왔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대한민국 이제 G7에도 초청을 받는 내일 윤 대통령이 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초청받은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초청받기까지 이제 물리적인 성취와 정신적 성취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3050 클럽에 인구 5천만 이상 나라로서 3만 불 이상 되는 게 G7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영독불 2, 한국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도 어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5.18 민주화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그 연설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캐나다에서요. 아니 한국 국회에 한국 와서 캐나다 총리가 와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국회 연설했는데 예. 바로 외국의 국가 원수가 한국을 볼 때 예. 5.18의 그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그걸 좀 경청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일 히로시마를 가는 게 아마 좀 들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다 피와 땀과 눈물 그 위에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덕이다. 내일 가는 게 물리적으로 좀 바쁘고 급한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5.18 기념식에 결국 참석을 안 했죠. 참석했죠. 참석했나요? 그건 참석을 잘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예. 안 한다 그러다가 결국 했네요. 예. 메시지가 좀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나는 말을 정말 길게 하기 싫어. 그래서 한 문장을 압축해줘. 그러다 보니까 5.18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인권의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발전시켜서 광주를 최첨단 도시로 만들자. 그게 무슨 일? 이게 한 문장에 들어가 한 단락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색했어요.
아, 5.18의 정신은 그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서 자신의 힘으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예. 이게 경제적으로도 성취를 하고 민주주의도 자력으로 예. 사실 일본의 군국주의로부터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메가더 민주주의잖아요. 이식된 민주주의죠. 이제 우리는 정말 피 흘린 희생 대가를 다 치르고 자력으로 해왔고 그리고 꽃은 또 2016년 겨울에 그 1,700만 촛불로 전 세계가 아주 감동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계 수준의 민주주의를 갖게 된 것 다 국민들 덕이죠. 그 내일 이제 G7 가는데요. 초청국이죠, 우리는. 그렇죠. 뭐 처음 초청은 아니고 작년에는 빠졌죠.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이제 프랑스에서 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하고 영국, 독일,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 이태리 이런 순으로 쭉 돌아가는데 네. 그 전에 2021년도에는 이제 영국에서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었고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도 초청을 받았는데 아프리카 순방 일정으로 그걸 불참했죠. 그것은 외교적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한국은 G7으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국가 대열에 이미 오래전에 올라섰고 사실 국력이라든지 국격은 이미 G7 국가 반열에 있는 것이죠. 사실 뭐 G7에 있는 이탈리아나 캐나다보다는 저희가 뭐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G7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새날 방송이 끝나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그 잠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과 같이 또 새날에서 오신 분들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날 동지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지난번엔 초반에 뭐 좀 언짢은 글도 많던데 오늘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몇 개 있는데 이제 오늘은 별로 없어요. 예, 새날에서 오신 분들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이제 많이 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글이 좀 부정적인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정동영 위원장님 모신 거는 NSC 의장 출신이고요. NSC 의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 외교, 안보 이것은 이제 그 대통령 바로 밑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판단으로 그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모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비판하거나 기분 나쁜 분들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그냥 나가세요. 쉽지 말고요. 예. 우리가 뭐 여기서 뭐 그 장사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좋게 글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염장을 지르냐고요. 예. 예, 여러분 나가라 그래서 진짜 나가지 말고요. 제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갔다가 다른 분들을 더 많이 데리고 돌아오세요. 예, 의장님. 예. 그 이후로 이제 우리 복당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잠잠하시다가 요즘 이제 가끔씩 방송 활동을 좀 하시잖아요. 방송 활동이 아니고 또 답답해서. 외교 안보 남북 관계가 예. 길을 너무 잘못 접어들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은 뭐 인터뷰 요청이 있으면 예. 매체를 통해서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는 어떻게 돼 있고 공간은 어디에 좌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난다는 걸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예. 의병 차원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병 차원의 활동.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도 소통을 자주 하시잖아요. 예, 사실 안타깝죠. 금방 댓글에도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G8 됐다라고 하는데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오늘 G7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G7이 겉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75년 당시에는 5,000불 이상 소득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G4에서 G5로 G5에서 G6로 G7으로 G8 러시아가 들어왔다가 이제 쫓겨났고 지금 G7이 러시아가 이따가 나갔더군요. 그렇죠. 98년도에 그러니까 냉전 소련 해체 이후에 해체. 러시아가
그때 로비도 하고 뭐 그래서 러시아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다는 차원에서 1998년 G7 플러스 원 러시아가 들어왔죠. 그러다가 2014년 크리미아 반도 침공하면서 축출된 거죠. 그럼 약 한 16년 정도는 같이 활동을 했었네요. 그렇죠. 98년에서 2014년까지지요. 근데 이제 이 G7 모임은 겉으로는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또 가치, 인권 뭐 이런 걸 내세웁니다만은 속으로는 아주 치열한 이익의 무대입니다. 이익의 무대입니다. 그렇죠. 국제 외교 관계가 이익의 그렇죠. 무대, 예. 자국 이익 중심. 명분과 이익인데요, 실리인데요. 예,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실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G7 초청국으로 가는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3월서부터 일본을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예. 미국을 가고 이 모든 게 G7에 가기 초청국으로 초청받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요? 아마 조바심을 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그 전에 문 대통령은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있을 겁니다만 사실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았어도 한국은 당연히 G7에 초청돼야 할 국가입니다. 이번에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니온 대표로 코모로라는 나라까지 또 태평양 제도의 한 나라까지 해서 8나라 정상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7, 8명이 초청받는데 이웃나라 한국 당당히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이나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을 배제한다면 아마 거기 참석한 G7 그렇죠. 정상들로부터 빈축 대상이었을 겁니다. 뭐 당연히 가야 할 자격이 있는 거고 멤버십은 뭐 G8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라 검찰 통치 체계. 경희대학의 안병진 교수는 검찰의 프로시큐터하고 디모크라시를 합성어해서 프라시크라시. 검찰 통치 체계라는 조어를 만들었고 이게 아마 브리타니카 사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청와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부 각 분야의 검사를 길목 요직에 배치해서 폭로 수사 뭐 이런 그러니까 검찰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전반. 지금 장관이 5명이고 청와대 인사비서, 뭐 총무비서, 공직기강비서 등등 검사로 지금 사실상 행정권뿐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 전반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차관급 이상이 5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 실상을 지금 G7 국가 정상들이 안다면 윤 대통령을 어떻게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 대접할까 싶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안 모르죠, 그분들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대한민국의 정보를 조선일보 영자판을 보는 게 정보의 다다. 그 얘기 보니까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상징하는 얼굴 아닙니까? 뭐 기시다는 일본, 트리도 수상은 총리는 캐나다, 영국은 수낙, 그 인도계 출신이죠. 또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숄츠, 또 이태리의 멜라니. 그 나라를 대표하는데 한국의 대표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자, 그분의 품격과 인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리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러브샷 하는 거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G7 히로시마 무대에서 뉴스 포커스는 아마 마크롱 대통령일 겁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왜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지금 이 판을 끌고 가는 건 미국인데 G7의 리더는 미국인데 미국의 관심사는 그거죠. 중국에 대한 봉쇄 견제에 팀워크를 다지려는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규탄 그리고 군사 지원 이것을 이제 그런 팀워크를 다지는 거지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이 부분이 이제 그 관심사일 텐데. 이 팀워크의 지금 일탈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 중에 마크롱 대통령이 선두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은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추종자가 아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우리의 일이 아닌 위기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 점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 국민들 지금 물론 이제 마크롱도 국내에서 지금 연금 개혁으로 해서 코너에 몰려 있죠. 코너에 몰려 있고 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외교는 이제 국내 정치의 연장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 드골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뭐 상찬을 받을 정도로 이른바 독자적인 목소리, 주체성, 자기 정체성 이것이 이제 돋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푸틴에 대해서도 또 뭐 전에 그 39살 때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기싸움을 했었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압하고 뭐 했던 뭐 이런 등등의 그 사실 프랑스의 국격에 맞는 그런 젊은 대통령 올해 45살이거든요. 예. 사실 한국에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출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G7에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예. 무척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중국 봉쇄 정책을 하는 데 대해서 중국 양안 문제, 대만과의 네.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일이 아닌 위기다. 예. 위기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죠. 대만 문제에 사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예.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의 한 40% 50%를 차지하는 시장이에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외교 무대는 이제 항상 겉으로는 명분과 가치, 이념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실리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실리를 챙깁니다. 예. 에어버스 140대를 팔고 또 프랑스 기업인들이 가서 또 뭐 우리 윤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뭐 그런 실리 외교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빈손이었던 퍼준 것과는 것 같죠. 대조가 되지요. 그러니까 동맹에 협조할 것은 하되 그러나 우리의 이익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나토 동맹 같은 동맹이지만 그러나 추종하거나 속국은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통쾌한 얘기죠. 통쾌한 얘기죠. 위원장님 열심히 설명하고 계실 때 새날에서 날라오신 남효찬님 오늘 좀 늦게 날라왔어요? 아니 최대한 빨리 오긴 했는데 정봉주 TV 주소가 빨리 안 떠가지고요. 예, 에어버스 타고 오시죠. 140대나 8억대는데. 예. 이번에 G7 초청을 받았어요. 예.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예측이 되잖아요. 3일 동안 뭘 할지. 근데 참 기시다. 바이든도 노련하고 기시다도 노련해요. 외교부 장관 출신.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뭐 낚인 것도 있고 또 본인 뭐 자초한 측면도 있는데 이번 G7에서 윤 대통령의 하이라이트는 그 세션 연설일 겁니다. 평화 안보 번영이라는 세션을 기시다 총리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 주제 연설을 윤 대통령에게 부탁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주제가 뭐냐면 법치주의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제로 연설해달라.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낚였네. 대만 문제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그런 걸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포장은 본인이 자초했다 그랬잖아요. 자꾸 뭐 자유, 인권, 법치 뭐 이런 가치 동맹, 가치 외교를 얘기하니까 당신 얘기지 않냐. 이 무대에 와서 좀 해주시오. 유엔 가서 했으니까 당신이 한 얘기 아니냐. 그렇죠. 유엔이 아니라 미 그 의회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제 가령 그 인권이라든지 이 자유, 민주주의 이것은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또 홍콩의 보안법 탄압, 또 대만에 대한 무력 협박 이런 것들을 겨냥한 거잖아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리고 이제 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국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법의 이 규범 규칙을 위반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소련을 규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러시아를 겨냥한 거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대만을 무력 합병하려고 하는 중국을 겨냥한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강대국,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이제 용병 역할을 하는 거죠. 앞장서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G7 정상에서 없습니다. 마크롱이 하겠습니까? 숄츠가 하겠습니까? EU가 하겠습니까? 아니 8개 초청 국가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8개 초청 국가 초청 중에서도 국가도 아니죠. 예. 아니 이제 저 G7 멤버십 국가가 아니죠. 예, 멤버십 아닌데도, 국가가 아닌데 예. 초청 국가 중에서 나름대로 제일 그 국제적으로 위력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야 우리가 러시아 직접 때리기 곤란하니까 네가 좀 해줘. 예. 레벨이 다르죠. 나머지 초청국들은 그냥 그 그러니까 태평양 마크롱만이 작은 아니라 국가들인데. 지금 숄츠 총리도 또 중국에 갔었잖아요. 네. 시진핑 정상회담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고립 시도는 잘못된 거다. 라고 했고, 이 숄츠도 그러니까 탈중국 그 노선은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탈중국 이른바 디커플링. 중국 봉쇄 정책. 중국과의 관계 분리. 예. 관계 분리는 할 수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독일은 1위 이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네요. 똑같아요. 어떻게 중국하고 디커플링 관계 분리를 합니까? 숄츠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해야 되는. 디리스킹이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또 EU 지금 이번에 온 그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죠. EU를 대표하는 이제 수장인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EU의 입장은 관계 분리가 아니라 위험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봉쇄, 규탄의 팀워크를 다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일탈자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아니, 독일과 EU는 그 다른 방침을 세우고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 우리는 니들 똘만이 아니야 왜 우리를 자꾸만 속국으로 삼으려고 해 그렇죠.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유럽 국가들이 분리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야 건드리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바이든으로서는 가장 이제 믿음직한 우군이 기시다 예. 일본 총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총리로서는 끌어들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시다는 이번에 두 가지 목표였죠. 하나는 이제 대만 문제, 어쨌든 러시아 규탄 이런 데 대해서 역할을 하려는 것이고, 또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를 G7을 통해서 좀 우호적인, 그래서 예. 공동성명에다가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거나 환영하는 그걸 이걸 넣으려고 그러는 노력을 거죠? 했었죠. 예. 그런데 어젠가요 저 환경장관 그 회의 예. G7 저 홋카이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 브리핑을 했어요. 일본 장관이. 그런 중에 장관들이 일본의 이런 그 투명하게 이 오염수 처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환영했다 이제 이렇게 예. 방류를 환영한 것처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옆에 있던 독일 그 환경장관이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언제 환영했습니까? 하고 브레이크를 탁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본 환경장관인가 그 사람이 내가 좀 과장되게 발표했습니다 하고 사과했죠. 이제 일본의 이제 기시다는 그 의도는 좌절됐는데 윤 대통령을 그 평화안보 세션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미치겠네 진짜. 러시아, 중국 때리기에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한국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내일 만약에 그렇게 연설을 하면 예. 그 평화 안보 번영고 세션에서 그러면 내일 그 연설을 좀 중계 방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지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예. 그 그러면 정봉주 TV가 좀 가서 해. 저 그 방사능 때문에 못 가겠어요. 방사능이 약하시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는 점점 더 늪에 빠지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발표할 지금 거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어쨌든 중국 견제 봉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는 데는 철저하단 말이에요. 세계 예. 모든 국가들이 다. 예. 특히 인도가 그렇고 뭐 브라질이 그렇고 큰 인도가 나라들이 다 코드 그렇죠. 거의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은 인도 없는 인태 전략이죠. 예. 근데 한국은 거기 올라탔고 그런데 지금 올 들어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10억 불 남짓 간신히
중국 무역을 맞췄는데 흑자로 올해는 지금 1, 2, 3월 지금 뭐 역대 최고 한 30%씩 빠지잖아요. 그 적자로 빠지는데 이 프랑스나 이태리나 EU가 작년에 무역이 늘었습니다. 대중교역이. 미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7천억 달러. 네. 7천억 달러. 그럼 그 나라 중에서 우리만 돌격- 주는 거지. 우리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우리만 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외교라는 것이 그 생존, 안보, 그다음에 번영, 경제 이게 두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해서 미국에 매달리면서 결국은 그 대가로 대중국 전선, 대러시아 전선의 최전선에 섬으로서 현대 기아차 매각에 나섰잖아요. 문 닫았어요. 삼성전자 모스크바 공장 문 닫았어요. 자, 러시아에서 이제 다 철수하게 될 판이에요. 자, 중국 30%씩 줄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의 국익은 어디서 누가 챙겨주는 거지요? 저는 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윤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국민이 위험 권한을 이제 끝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성명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탄핵이나 임기 단축을 멋지게 표현했네요, 신부님들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서 예. 제안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죠. 의장님도 국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뭔가 해안을 예.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170석 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동을 구체적으로 들어야죠. 5세까지 한 183석 나옵니다. 예, 180석 가지고 사실은 이 대통령제여서 그렇지 이게 좀 기형적 대통령제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입법 권력이 사실은 행정 권력 위에 있어야 맞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내각제는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윤 대통령의 그런 강압적 통치 방식에 눌려서 지금 숨도 못 쉬는 그런 처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니까 의원들도 몸을 사리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야당이 10개월 남은 임기지만 지금이라도 공의 의미, 공을 챙기라고 지금 선출한 대리인들이잖아요. 지금 아니,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데. 저기 이제 여기 JYP나 남해열차 두 분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야 이게 민주당이 주도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 그 직간접 그 경로를 통해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다가. 일단 결의안 채택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얘기는 없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외 집회는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장애 집회하라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지금 장애 집회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 적재적소는 아니에요. 그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장애 환경 관련 장애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포맷을 잡았나요? 그렇게 포맷이 참 마음이 잡혀 있고. 안타까운 게 어제였습니다. 부산의 원외위원장이죠. 김영지 위원장이 삭발을 했어요. 부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삭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언론 그 어디에서도 뭐 써주는 데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진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JYP도 그렇고 저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해서 족쇄라도 채워서 저기 외국에 나갈 수 있게 개별 의원들한테 나가게 좀 하자. 문자도 보냈어요. 이런 그랬더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위원장님 결의안 채택하려면 국회의원들 과반수 이상 차지하니까 그것 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 한 사람만 있어도 10명 10명 도장 받으면은 제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 분 같은 분이 의회에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오늘 의회 갔다 올까 그냥? 지금 그 제가 며칠 전에도 예. 재선 의원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단체로 뭘 하자라고 하는 의원 자체를 이상한 눈으로 본답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답니다. 위원장님 답답한 게 예.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을 가면 저는 그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우리 방송이지만 2번, 3번을 더 들었어요. 얼마나 그 메시지가 정확하냐면 그래갖고 근데 우연히 의원들 한 5-6명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이제 대표도 오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오셨죠. 그 미국 가라. 그랬더니 반응들이 이래. 여기서 한번 그 말을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드렸는데 한 분이 통일통일 소속인데 대사관이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멀티 커넥션이 돼 있으면 거기 가게 되면 평통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통 활동했던 분들 민간에서 활동했던 분들 부지기수기 때문에 다 하원은 상원 연결이 됩니다. 그건 뭐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물론 타이밍은 지금이 좋습니다만 예. 뭐 이렇게 신중론이 당내에 있다면 좀 더 검토를 하고 좀 아니 더 준비를 1월서부터 해서 검토를 했답니다. 예. 뭐 언제라도 시기는 언제라도 어쨌든 간에 미국 조야를 향해서 예. 한국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전달하고 메시지 정치. 그렇죠. 우리 한국이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간단치 않은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했으면 우리 국민이라도 당당한 입장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거를 대리해 줄 사람이 야당인 거죠. 지금 사실은 이 G7 할 때 예. 한국의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네. 결의안을 내고 전달했으면 예. 아마 G7 그 회의 자체의 흐름이 출렁거리죠. 최적기입니다. 근데 그걸 놓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내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그 환경단체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지금 일본의 환경관련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대 집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좀 국회가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아니 미국 시민 미국에서 지금 뭐 이제 국힘 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미국 가만히 있지 않냐. 바이든이 입을 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미국 시민사회 단체에서 엄청나게 지금 성명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G7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이제 2개 보면 지금 외교 안보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게 독일 환경장관이죠. 그러면은 저 연설을 하고 나면 그다음 이 후폭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나 지금 시진핑 주석은 G7에 곤두세우고 있죠. 예. 자신들을 겨냥해서 어떤 수위의 발언을 어떻게 공동성명이 어떻게 담느냐, 누가 어떤 발언했느냐를 갖고 이제 그 국가를 쳐다보고 있을 터인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오늘인가요? 그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저 시안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불 놓는 거죠. 예. 과거에 그 구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했잖아요. 예. 오랜 숙적이었던.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그 협상 특사단을 이제 보냈죠. 그리고 이제 또 모스크바에 보낼 터인데, 그런 걸 통해서 G7에 이게 맞불을 놓고 대항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힘을 가지고 G7에 있는 그 미국, 일본을 빼놓고는 일본조차도 사실은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일본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예. 사실은 겉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영리한 실익 외교를 펼치죠. 미국을 상대로도 하고 중국을 상대로도 하고. 지금 우리만 사실은 빈 껍데기 속은 다 내주고 지금 그 결과가 경제 성장률도 자꾸 하향 조정하고 실질 소득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지금 20년 내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외교 실책의
그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기업 끝나고 나면 후폭풍이 아마 더 거셀 겁니다. 기업들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업을 도와주고 우리 지금 바이든 외교의 핵심은 중산층 복원이거든요. 중산층을 돕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돕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역대 최고로 지금 늘고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뭐 텍사스에 오고 뭐 조지아하고 알라바마에 와서 8,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기 대선 캠페인의 소재로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등등이 한국 기업들이 천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핵심은 국민이거든요. 중산층이에요. 도대체 윤 대통령의 외교에 우리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이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업의 이익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따져야죠. 방송사고인 줄 알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나가서. 예. 아, 참. 케렌 강님 내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신 모르잖아. 정동영 위원장께서 지난 대선 때 뭘 했는지. 당신 눈에 드러나던 나오는 것만 활동한 건가?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좀 얘기를 한번 들어. 우리가 여기 댓글 보고 싸우는 방송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 더 답답하네 이놈 게. 이제 말하자면 가치를 강조하잖아요. 예. 가치 외교. 가치가 뭐냐? 자유. 늘 자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가령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다라고 하면서 빗박을 하거나 그것도 안 맞죠 앞뒤가. 헌법 정신 위반이에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아닙니까? 자유 또 뭐 인권 법치 이제 민주주의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그 권력 행사 방식도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연성 파시즘의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예요. 자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건 미국의 가치 아니냐? 미국의 가치와 우리가 가치가 같다. 가치가 같으니까 가치가 같은 미국의 이익은 우리의 이익이다. 미국의 좋은 건 우리한테 좋은 거다. 일본도 가치가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이 좋게 하면 일본이 좋은 건 우리도 좋은 거다. 이런 연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을 때려서 이익을 취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최대 반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허망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사실은 실질적인 예. 소득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 외교에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이념과 가치를 이제 강조했고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이제 가치가 밥 먹여주냐 뭐 이제 예. 이런 기조였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미국을 주도해온 것이 가치를 명분이죠. 명분과 함께 이익을 절충한 현실주의 노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정치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제 키신저 박사죠. 현실주의 노선.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을 갈라쳐서 중국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과로 중국이 그렇게 끌어들이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처럼 번영하면은 시장주의 영역 안으로 자유민주 진영과 협력하는 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이 지금까지 국제 질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맞서는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때리기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중 갈등은 다 고민입니다. EU, 뭐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심지어 영국조차도 영국 총리가 직접 말은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영국 외무장관이요. 영국 외무장관이 그렇게 영국의 공식 입장이죠. 외무장관 말했습니다. 발언이면. 말하자면 중국 고립시키는 건 탈 중국 뭐 독일과 비슷한 건데요. 영국은 사실 뭐 미국과 한 몸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조하되 우리 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익은 다 내 이익은 양보할 수 이익도 양보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가치 동맹을 얘기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죠. 지금 미국의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중국과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제와 이런 그 외교 안보적 문제와는 분리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동조하지만 대만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 중국의 입장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제한다. 이게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2015년 전승기념일 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바로 옆에 세워놓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화들짝 놀랐고 박근혜를 계속 끌고 가고 하긴 했지만 아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역대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그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바이든의 뇌 예. 또 이 세계 정치의 설계자는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47살 젊은 참모죠. 부통령 시절부터 안보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연설했어요. 브루킹슨가 연구소에 가서 그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유럽이 그 얘기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과 관계 단절을 하려는 게 아니다. 관계 단절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좁은 마당을 높은 벽으로 둘러싸려는 것이다. 좁은 마당을 높은 벽으로 둘러싸는 것이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위험 완화다. 영국이 그대로 받았네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독일도 받았고. 미국이 그렇게 방향을 트는 듯하니까 재빨리 이제 영국도 그렇게 따라간 거고 네. 이제 유럽 또 EU도 이제 그렇게 결의를 하고 했는 건데 우리만 지금 이 창을 들고 말하자면 풍차를 향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달려드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그 중국 제재 결의안을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그날 포드 자동차가 중국의 배터리 공장하고 그 엄청난 양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싸우는 듯하면서 경제가 소통되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포드가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세우는 한편에 또 예. 테슬라 예. 전기차가 상하이에 네. 지금 뭐 세계 최대의 예.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예. 이거를 거기에 지금 투자해서 배터리는 지금 가장 전략 산업 중에 첨단이죠. 이거를 지금 좀 미국의 대표 기업이 이 상해에 들어가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탄소 포인트 제로 연 4천억 그냥 자동차 파는 거 아니고 예. 탄소 포인트 제로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연 4천억씩 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알리백이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는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 1%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봐야 할 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중산층을 내세우면서 일자리를 가져오고 또 하나 중국과 경쟁하면서 중국을 꺾어놓기 위해서 결국 가장 21세기의 군사 부문의 핵심 칩 예. 반도체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얼마 전에 나프타 예. 그러니까 북미 예, 북미 북미. 경제 북미 이 FTA 멕시코 카나다 미국이 모여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가져오자. 멕시코 카나다에 미국에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만에 지금 생산 기지가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80년대 반도체를 주도했던 미국의 그 영화를 다시 되살리자 이런 슬로건으로 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일본이 80년대까지는 이제 예. 80%를 장악했는데 미일 반도체 협정 또 그 플라자 합의 하면서 대화 이제 이렇게 일본을 하면서 눌러버린 거죠. 일본의 팔을 비틀면서 일본이 이제 반도체 생산 그 기지 역할을 한국과 대만에 넘겨주게 되는데 예. 그 공간을 우리가 잘 파고든 파고든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다시. 가져가겠다는 그럼 겁니다. 우리 팔을 그러면 정확하게 비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 미국을 따라가면 가치 동맹이니까 미국에 좋은 게 우리한테 좋은 거다? 그거 아니죠. 이 미국은 사실은 지금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그 보호무역주의죠. 신보호무역주의. 일국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다국적 상황에서의 자유주의 연대라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이야기가 미국이 중국을 망하도록 원한다. 이 봉쇄가 아니에요.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까지 그대로 정체시키겠다는 전략인 거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뭐 시진핑이 등장하기 이전에 단계의 수준으로 내려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사상 최대로 교역 규모, 무역 규모가 늘어났단 말이죠. 네. 일자리 늘고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 없이는 못 사는 미국 거죠. 입장에서 네. 물가 관리를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살죠. 경제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 제품 일반적인 것은 중국이 만들어서 우리가 사주겠다. 그러나 반도체 주도권만은 가져오겠다. 이 첨단 산업으로 올라오지 마라.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초기에 발휘했던 게 그 제블린이라고 하는 네. 휴대용 대전차 로켓. 미사일. 예. 그러니까 탱크 잡는 예. 그 휴대용 미사일인데 그게 반도체 유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발한 회사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은 중국이 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또 미국 기업에서 한 인재들을 들여다가 그런 인재와 또 돈 이걸 결합해서 반도체를 지금 따라 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게 지금 2차 대전 때까지는 강철의 세기가 국력을 좌우했고 그 뒤에는 핵 무기의 탄두 숫자였다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생산 국가가 지정학적인 세계적 요충입니다. 20세기까지는 석유가 세계 자원의 핵이었고 그게 지정학의 요충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참으로 우리 그거는 뭐 기업의 공이죠.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그래서 반도체 생산 기지가 지금 한국이 지금 SK하고 삼성이 삼성하고, 예. 80%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디램 반도체 완성 경우에는. 반도체.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북미로 가져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반도체 과학법, IRA법 뭐 등등 해서 또 전방위로 압박해오고 있는데 이 속에서 동맹이면서 또 안보는 같이 가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 대통령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발을 뻗고 자야 할 텐데 이분이 앞장서서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지금 좌충우돌로 하고 있는 것이 왜 어느 자국의 나라 이익을 포기하는지. 어느 나라 지도자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투를 하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앉아 있는데 숄츠 독일 총리 찾아오죠, 마크롱 대통령 찾아오죠, 룰라 찾아오죠, 모디 총리 전 세계가 중국에 중국을 찾아오는데. 그렇죠 이익이 거기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한국은 가만히 있는 한중 관계의 지금 핵심 과제가 뭐예요? 대만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중 관계의 중심 이슈가 대만 문제가 되냐고요. 아니 거기 안 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천공의 존재를 아나 그분들이? 아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시진핑하고 사열했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중국도 듣는 거죠. 도청은 안 했겠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미국하고 달라서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진짜 이해 못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이해 못하는 게. 중국은 뭐 좀 이해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용산 대통령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의 그 풍수지리보다는 중국식 풍수지리에 가까운 데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국제관계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 지금 조회수가 급락하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큰일 광고는 났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밥값하는 시간. 밥값하는 시간. 공부하다가 밥값하는 예, 시간. 아유. 예. 아 근데 의장님 오늘 내용은 좋은데 수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니겠죠?
아니, 네. 지금 이 우리 정도 게시판 이야기는 예. 이 정도 얘기 듣는데 시청자분들은 왜냐면 굉장히 분들이, 진지하세요, 지금. 이 우리 듣는 분들이 수준이 무척 높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주의를 듣고 좀- 또 듣고 네.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이거는. 네. 우리 이거는 그 문서를 네. 딱 정리하고 우리 그 게시판에다 올려놔야 되겠어요. 하나 페이퍼를 하나 만들죠. 네. 저 김남국님이 댓글 쓰셨네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해됨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봉황 광고할게요. 예, 봉황 아주 좋아졌어요 지금. 열심히 바꾸셨는데요. 예. 100% 국내산 토종 명품 황제 꿀을 만나시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 명품 토종 꿀에 국내산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화분을 섞은 최고급 황제 꿀이 봉황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봉황 황제 꿀입니다. 이런 명품 황제 꿀을 45,000원에 총 2박스를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50% 아, 할인 꿀이 없어서. 행사하네요. 지금 벌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어머. 꿀은 괜찮대요. 꿀은 그나마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중탕하지 않은 좋은 꿀 구하기가 힘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봉황에 들어가는 로얄젤을 못 구한답니다. 어떡해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겠는데요.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그래서 고별점. 구매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이버 쿠팡에서 봉황 입 한가득을 검색하시면 예. 되시고요. 상견례 답례품으로 품격 있는 선물로 봉황 황제꿀이 제격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할인 행사 예. 1+1 지금 89,000원으로 45,000원으로 내려서 또 거기에서 그걸 또 1+1이에요. 원 한 개 45,000원이면 45,000원? 두 박스를 가져가는 진짜 겁니다. 떨이네요. 예. 빨리 이거 주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얄 젤리가 천정부지로 솟는답니다. 아, 생산을 못해요. 아, 저 이제 뭘로 밥값 하죠? 광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벌을 죽이는 건 아니겠지. 자, 나라 먹가겠습니다. 야, 누구냐 넌? 몇 년도 사진입니까? 17년 전입니다. 예, BBK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머리털 빠질 때. 머리털 빠지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BBK 싸우고 나서 이제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의도적으로 떨어졌어요. 국회의원에. 그러고 나니까 더 용기가 없었고 머리는 계속 빠지고 해서 나라모를 만났습니다. 자, 100% 순수 국내산 곡물이고요. 머리 빠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불신합니다.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믿고서 또 지속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수석부위원장, 교육연수원, 정은혜 의원, 전 의원이죠. 그 남편과 시아버지가 복용을 시작했다고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해서 곧 내가 득털의 기쁨을 누리겠다. 자, 현재까지 연인원 한 60-70만 명이 복용 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풍성교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나라모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나서 경과의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교육 가겠습니다. 청교육. 자, 노원구 과기대앞 냉면 맛집 청교육입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냉면 손만두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매일 15시간씩 직접 구워서 만든 100% 소고기 육수 곰탕. 좋아요. 여기에 동치미를 배합한 물냉면 시원합니다. 자, 거기고 매콤달콤한 닭대기가 올라간 비빔냉면에다가 손만두를 또 올려서 먹으면 또 그것도 맛이 기차입니다. 자, 여름철 최고의 궁합 냉면 손만두 세트를 청교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쿠팡에서 청교육을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과기대 앞에 맛집으로 직접 한번 가보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냉면 처리됐어요. 냉면 예. 처리됐어요. 뭐 줄 서고 먹습니다. 갑자기 예. 더워져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메타퓨처님 이런 분들 내용을 듣지 않으려면 그냥 나가세요 좀.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예? 그리고 저런 사람들 포기하지 말긴 저런 사람 팍팍 죽여버려. 괜찮아. 좀 과감하게. 메타퓨처 적당히 하지 말고 그냥 나가. 아이고 짜증나게 진짜. 의장님 그러니까 가갖고 이제 할 얘기는 뻔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갖고 일본 똘마니, 미국 똘마니 역할을 하고 중국 조지고 러시아 조지고
그리고 잘했다고 본인이 1년 되돌아보니 제일 잘한 게 외교다. 근데 글쎄요. 국민들이 제일 못한 게 외교안보 분야다. 이게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까? 뭐 용산에서는 상당히 들떠 있는 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미국 가서 노래 불렀고 또 연설했고 등등 또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기립박수 받았다고 좋아해요. 기립박수 다 칩니다, 그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심판이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은 지금 아마 지난 20, 30년 내 직선제 대통령의 평가에서 외교 안보가 1번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부정평가가. 아니 부정이든 뭐든 예. 관심 부정이든 긍정이든. 왜냐하면 지난 대선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때 외교 안보 이슈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 쟁점으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왜 외교 안보 이슈가 올라가느냐? 바로 외교 안보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기 바로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대접받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6월 처음 데뷔 무대가 나토 정상회담 맞습니다. 스페인에 갔어요. 근데 갈 때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얼굴 익히는 자리로 생각하고 간다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가 얼굴 익히러 간다는 그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생존과 번영과 국격을 지켜내겠습니까? 그 점에서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아마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죠, 투기. 예? 방류가 아니라 예, 사실은 내버리는 투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협조해 준 거를 상당히 내 업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나 뭐 보나마나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되면 아마 굉장한 역풍과 그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놓자는 게 그때를 대비하면은 이게 윤석열을 끄집어 내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아니 뭐를 해놓고 나야지 끌어내리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오염수 방류 이 반대했다. 방송 본 의원들이 좀 지금이라도 네네네. 예, 아직 7월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죠. 예. 아니 그 지난번에 이제 김주영 교수도 와서 그 말씀을 했는데 원래는 4월 방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태평양 18개 도서 국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알프스로 정화돼 그 처리했다라고 하는 오염수를 주니까 너네가 채취한 오염수 우리 못 믿겠다. 직접 우리가 가서 채취하겠다라고 해갖고 충돌이 되면서 이걸 6월로 미뤘다가 이제 7월로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가기 전에 18개 도서국가 초청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18개 도서국가를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설득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빨리 한국에 온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예. 이게 안보 문제 그렇죠. 그 오염수 그러니까 문제 그렇죠. 기시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국익인 거예요. 그렇죠.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한국을 이용하고 윤 대통령을 이용하고 또 뭐 G7을 활용하고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관점이 빠져 있어요. 가치는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외교 가치 중심의 뭐 당당한 외교다 이런 이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거를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자신의 선거 때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선거 공약은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국익은 실종돼 있는 거죠. 기시다는 성공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윤석열을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지지율도 완전히 올려놨죠. 30%에서 50%대로 예. 올려놨죠. 오늘 일본 증시도 완전히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30%대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할 그런 의지라 아니 뭐 조금이라도 자세라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럴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큰일인 거죠. 아니 저는 지난번에 의장님 그 말씀하셨을 때 이 외교의 성과라는 것을 국익으로 보지 않고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승절날 시진핑하고 같이 올라갔을 때 그 이제 최순실이 개입돼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 국제 관계의 문제도 동아시아의 어떤 뭐 새로운 기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영적인 어떤 이 뭐라 합니까? 명령 이런 거가 있지 않나라고 자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주의 기운이라는 우주의 얘기가 그때 기운, 한참 네. 유행했죠. 예. 예. 안 그러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꾸 생각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죠. 주술적인 그 천공했던 얘기. 일본과 잘 지내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유튜브 영상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아니 그럴 수 맹- 있어요. 그럴 수. 아니 그러지 근데 않고서야. 우리 국민들 다 죽고.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일본과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다가 결국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아니 러시아는 바로 눈에 대중국 수출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오는데 1년 반 이때쯤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근데 기업들 한마디도 못 한단 말이에요. 뭐 또 세무감사 들어간다, 압수수색 들어간다 이럴까 봐 한마디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의장님, 오랜 정치 경험으로 봐서 아까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거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도 답답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뭔가 그 안티 윤석열 하면서 투쟁하고 싸우는 걸 좀 축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 정책에 대한 재검토 또는 방향에 대한 숙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총선이지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대패를 하게 되면 참패를 하게 되면 이거 방향이 잘못된 모양이다라고 할 내년 4월이 결정적인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은 잘못한다 중에서 매우 잘못한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되게 한 50% 보면은 되고 있죠? 이제 아니, 잘한다. 못한다가 한 60한 5% 나오는데 네. 그 중에 50%가 아주 잘못한다. 아주 잘못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뭐 아주 잘한다, 그냥 보통 잘한다 또는 못한다, 그렇죠. 아주 못한다, 매우 못한다 해서 대개는 그냥 못한다가 많고 매우 못한다는 적은 게 상식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만큼 유권자, 국민들의 화가 쌓였다는 거죠. 분노가 있는 거죠. 그 분노는 바로 내가 뽑은 뭐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우리 대통령인데 저렇게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고 한국의 운명을 낭떠러지로 미는가에 대한 그런 분노가 내년 총선을 통해 표출이 된다면 아마 그게 유일하게 그나마 좀 방향과 정책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수정을 하겠어요 그런다고. 아니 난 그저 수정 여권 내부에 힘을 잃죠. 내부가 밀고 밀려야 가는 되겠지. 힘에 의한 이 전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장님, 요 이제 G7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저쪽 내부 분위기를 보면 돈봉투를 흔들고 네. 김남국을 흔들고 3주 연속 어쨌든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1% 2% 올라서 어제 보니까 한 36%까지 나왔는데 네. 엄청 분위기가 들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캐비넷을 열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11개월 남았는데 10개월 조금 더 남았거든 총선이. 이 캐비넷을 흔드는 걸 갖고 10개월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을 때리는 걸 갖고 그 반사 이익을 갖고 국힘과 윤석열이 버티는 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오랜 정치 경험으로 보시면 저게 그렇게 오래 가겠어요? 금방 저것도 밑바닥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그 카드 말고는 다른 동원할 수 있는 네. 결국은 중간 평가는 대개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 지난 뭐 내년이면 2년이니까 네. 2년 동안 내가 좋아졌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터인데 결국 뭐 윤 대통령이 잘하기는 어렵죠. 어렵고 점점 더 권력의 실체 아까 말씀한 검찰 통치 체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대안인데 유권자들은 준비돼 있어요. 이제 분노를 응징할 태세가 돼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민주당이 도덕성 면에서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좀 나은 집단이다,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런 민생 정책 노선, 그것이 아주 그 미시적이지만 생활에 직접 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가려운 데를 좀 잘 긁어주고, 또 지금 남북 문제도 실종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봐라, 아니 개성공단 까마득한 뭐 옛날 기억처럼 되지만 아침 8시면 버스 2대가 매일 광화문 저 현대 사옥에서 저 1시간이면은 DMZ 넘어서 출근했어요. 그리고 2,000명의 기술자가 거기서 같이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하고 일하던 시절이 엊그제 있었잖아요. 그걸 만들었던 전통을 갖고 있는, 업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걸 환기시켜야 합니다. 다시 일깨워서 윤석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뽑았지만 나라가 지금 그 방향을 지금 고속도로를 버리고 산길로 접어들었잖아요. 결국 뭐 민주당이 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지치는 이유가요.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얘기는 좀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누워서 침 뱉는 꼴인데, 지금 이런 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한 것도 미국을 가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민주당 대표단이 파견해갖고 이거 정권 3년이면 끝난다. 그럼 그 전에 그렇죠. 끝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결기 있는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능 방류 거부 결의안 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거리 투쟁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거리 나갈 때는 또 과감하게 나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길이 없는 게 아닌데 방안도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한데 안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징후를 보냐면 우리 진보 진영의 유튜브나 이런 게 지금 반토막 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쳤어요. 우리도 우리는 지치면 안 되지. 우리는 지칠 그 시간이 없으니까. 지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치고 있어서 그럼 우리도 민주당한테 계속 하면 메아리 없는 외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도자가 만들었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만들었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그 저력과 위대함이 있는데, 이 지금 그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한 국면이거든요. 몰상식한 예? 국면. 예, 국민으로 국면이죠. 들렸어요. 몰상식한 국면.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국면을,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한숨 쉬지 아니, 말고.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미국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라도 가야 언제라도 합니다. 가야 왜냐하면 네. 뭐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언제가 됐든 5월이 안 되면 6월이라도 7월이라도 예. 저는 미국에 가야 합니다. 가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여론 전해야 정치하자.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전 지난번에 가장 인상적인 게 미국 가서 우리와 중국 관계는, 그러니까 안보적 측면의 관계와 미국과 그 군사 안보적 동맹도 있지만 우리와 중국이 경제적인 관계의 협력 관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이거를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중국에 전달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사실 미국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예. 뭐냐면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 예. 이거는 일본과 다르다 이거예요. 호주와 다르다 이거예요. 호주와 동맹이죠. 일본과 동맹이죠. 미국이. 우리도 동맹인데 예. 같은 동맹이지만 우리는 이 지정학의 특수성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척을 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가 70%가 넘습니다. 미국 미국의 전문가 전문가들이요. 집단이.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익을 가서 설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동맹과 함께 하는 것은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것까지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다. 마크롱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까지 동맹에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속국이 동맹이 속국은 아니다. 그렇죠. 심지어 유럽에 미국에 가장 가까운 서방 동맹국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저 동북아시아의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그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지요. 그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그 현실주의 외교에서 핵심은 설리반 안보 보좌관입니다. 닉슨의 키신저에 비견할 만한데 그 영향력으로 보면 디커플링이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영역에서 중국과는 관계입니다.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는 상호 이익이 될 외교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확전되는 것은 미국의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이 그 사람이 설리반의 얘기 윤 대통령 왜 안 들어요? 왜 그 바이든 얘기만 들어요? 미국도 중국과의 외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우리야말로 대화 단절해요 지금.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지금 거의 대화 단절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 닥쳐라 하는 아니 지난해 뭐 서로 험한 195에 험한 이야기도 험한 하고. 얘기들이 오고 지난해 가는. 11월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중국 없이 그 독자적으로 설 때가 됐다. 그 중국이 한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말로- 미국도 그러지 않고 일본도 그러지 않고 정책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도 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게 이게 하늘의 기운, 우주의 기운 자꾸 아니 생각이 김태우 드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미중 충돌 불가피성, 그렇죠.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충돌 임박설을 지금 굳게 믿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곧 붙는다.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이 3년임 한 이유가 3년임한 배경에 대만 통일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그러면 뭐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저 한동훈 장관 어디 뭐 가면서 예, 책을 투기도 이렇게 사진 찍히라고 예. 그런 거에 보면은 이른바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 네. 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전쟁이 발발한다는 그 이제 예정된 전쟁을 썼던 그 그 논리. 책을 이제 그 원서를 들고 가는 장면이 보였는데 그건 오독하고 있는 겁니다. 오독하는 뭐냐면 거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미국 가서 제가 그 의원들한테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발음이 나빠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투키디데스라고 하지 않고 사이디다스라고 사이디데스라고 하더라고요. 투키디데스가 아니고 사이디데스. 리비우스도 뭐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뭐 그 책이 원서는 아니었고 번역책이었고요. 그 포장지를 벗겨가지고 안에 영어로만 제목만 영어로 적힌 그렇습니까? 거. 근데 그 저자인 그 앨리슨 교수죠. 그 하버드 대학에 그분은 뭐 저 20세기 들어와서 12개의 사례를 쭉 들으면서 사실은 회피한 사례가 많다라고. 아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그 예정된 전쟁이 이제 그 투키디데스를 그걸 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의 외교 사례를 보게 되면 16번 동안에 16번을 그걸 기억하고 자세히 있어요. 보셨군요. 예, 네. 16번 동안 신흥 세력이 부각을 했고 기존 세력의 두려움 때문에 과거 이제 스파르타쿠스 전쟁 예를 들면서 그래서 16번 중에 전쟁으로 비화된 건 11번이고 피한 사례도 5건이 되기 때문에 그 교훈은 이거거든.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예. 그 누가 그런 책이었어요? 아니 그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거 투키디데스를 그걸 푼 게 예정된 전쟁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외교 아니 그 투키디네스라는 게 이게 예. 옛날 고대 그리스 이야기인데. 아니 그리스 이야기를 2500년 그리스 얘기를- 2500년 전 이야기인데. 아니 그리스 얘기를 이후에 2017년에 미국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풀어갖고 최근 근세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투키디네스를 끄집어낸 건데요.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하다 보면 이제 세력 분열론이 그 근대 이후에 그 최대 논리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투키디네스 이야기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안 이거 나오죠. 어디서 이게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제 곧 충돌하니까 이기는 쪽에 붙어야 산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정된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거 풀어 쓴 거예요. 그레이엄 그거를. 앨리슨. 예, 예. 단견이죠. 단견이죠. 뭐 이게 그 사람도 비슷한데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 헌팅턴 썼던 문명 충돌론 있잖아요. 예, 문명 충돌. 문명 충돌을 우리 막 대학자가 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세물 헌팅턴이 돈 받고 썼어요, 그 책.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일본이 세계 7대 문명으로 따로 나와요.
예. 헌팅턴 책에 보면 문명의 충돌 보면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국은 문명 충돌론에 의해 가지고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재단에서 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마크롱을 벤치마킹 해야 하고 네. 숄츠 대통령, 숄츠 총리를 봐야 하고 또 EU의 입장입니다. EU 그 의장이 흑백,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것은 유럽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윤 대통령은 적이 아니면 동지잖아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는 건데 특히 외교는 정책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교는 흑백의 세계가 아니다. 친구 아니면 적이 아니라 회색 지대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것이 외교 공간인데 뭐 중국 적이 아니면 동지, 미국 동맹이니까 동지 이건 아니죠. 얼마 전에 중국 전문가가 한 강의를 들었더니요. 양안 분쟁이 전쟁으로 나갈 확률은 0%다. 그 중국 전문가는 이유는 전쟁을 하는 듯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반도체 협력을 하고 있다. TSMC 대만 시설을 중국이 때릴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TSMC가 이제 일본에도 그 공장을 짓잖아요. TSMC가 손잡고 싶은 가장 절실한 나라는 중국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중국과 대만이 분쟁으로 전쟁으로 간다라고 그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겠습니까? 아니, 모든 전문가들도 안 간다는데 그리고 아까 설리번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강경하게 중국과 외교안보 전략을 치고 들어갈 때 중국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전쟁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뒤에서는 또 협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아저씨는 왜 저러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뭐 우리가 어디 쪽에 붙을까 하고 점을 칠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물론 이거 점을 칠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점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기 중심성, 나의 그 구체적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동북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 그런데 동북아에서 화약고는 지금 대만 해협만이 아니라 더 큰 거는 북한 핵 문제란 말이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근데 이건 아까 설리반이 얘기한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도 성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도 북한의 핵을 원치 그러니까 않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해서 미중 북한을 끌어당겨서 4자 회담 테이블을 만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윤 대통령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 점친다는 거 꼭 저기 짤로 만들어 주세요 제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뭐 이렇게 너무 많았는데. 점칠 일은 아니에요. 그때 오늘 제가 대만 관계자도 들었는데요. 예. 대만에서도 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과 국민당의 이 권력 투쟁이 이것을 갈등을 증폭시키느냐 줄이느냐에 또 엄청난 변수로 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갈등을 아주 이거 복합 변수예요, 이게. 증폭시키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그렇죠, 갈등을 그렇지. 줄이면 국민당이 그렇죠, 유리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계속 그렇죠.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기니까. 민진당과 일본과 미국의 지금 이익 관계가 이해관계가 같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저 자꾸 주사위 굴리고 점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뺑뺑이 돌리고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죠. 지금. 아이고. 한 가지 빠진 게 지금 히로시마에서 이제 한미일이 만나잖아요. 예. 한미가 만나고 그 중에 요번에 그 쿼드 그게 가장 종국적 목표 아니에요? 한미일 정세 그렇죠. 만나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구상이죠. 네. 사실 프놈펜의 완결판 또는 예. 프놈펜의 이제 정보판이죠. 미사일 프놈펜에서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그렇게 해서 사실상의 한미일 안보 동맹을 MD 체제의 이제 완성. 현실화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판 MD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시대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관련해서 산불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다음에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봐라 하는 듯이 지금 한미일 한포동맹으로 가고 미국의 MD망에 이제 스스로 편입되고 하는 것인데 참 이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후폭풍 후과로 올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잘 싸우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을 하면서 총선에서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 정권 대변해줘야죠. 대변해주고 지금 이 상태로 총선 결과가 다시 나오면요. 그리고 지금의 정당 구조를 보면 역시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제가 대선에서 실패하고 다시 정치를 하는 이유를 우리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데 그게 뭐냐?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 세상이 완전히 180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조차도 진영으로 나뉘어서 흑백 대결로 싸우는 이런 정치를 전환하는 것이 다당제로 가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고 이래야 이런 답답한 국면을 이런 국면이 또 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박근혜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박근혜 시대가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문재인 시대를 거쳐서 더 나은 시대로 가려니 했는데 다시 또 더 퇴행으로 가고 박근혜 있습니다. 시대보다 지금 나은가요?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보수 괴멸론 이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보수가 좀 괴멸되고 나니까 정체불명의 이 점치는 집단이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전혀 정치를 안 하던 이 사람이 갑툭 튀어갖고, 아이고 내각제 아닙니다. 좀 모르면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저런 사람들 진짜. 내각제는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어떻게 해 지금? 참저 쇼도 모르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거고. 유튜브 보는 분들이 댓글도 같이 보고 있나요? 우리 다 보진 봉도사가 얘기를 않으세요. 하면 봉도사가 얘기를 하면 조금 0.1%도 안 되시네요. 예, 저 댓글 쓰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0.1%래요. 그래도 우리는 또 이게 혼자 0.1% 갖고 싸우시는 거 즐겨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요.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한숨 쉬지 말고 지치지 말라는 메시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원전에서요. 그 월간 민주당 하거든요. 거기서도 또 강의 나오셔서 강의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 시간의 화두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함. 민주당도 또 우리 국민도 우리 정부도 또 내일 히로시마로 출발하는 윤 대통령도 본인이 선거 때 내걸었던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 이것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화두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당 상임 고문님들이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뭔가 긴급 회의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메시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의견인데 미국 가는 메시지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한번 하시죠. 지난번에 한번 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의장님하고 또 이해찬 대표님하고 이렇게 그 주도하셔갖고 모이시면 어쨌든 상임 고문단 회의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또 한번 모일 때가 됐네요. 그쪽 얘기를 제일 많이 잘 들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도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위축되거나 이제 그런 여기까지 견딘 것도 참 초인적인 능력이죠. 대단하죠. 자 이제 돌파해야죠. 아까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다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당 대표 많이 도와주시고 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상임 고문님들이 계십니다. 네, 슈퍼챗 쏴주신 분들 안을수님, 선플라워님, 이상구님, 다올님, 박바다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의장님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지치지 말기. 50만을 향해서 정봉주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